네, 안녕하세요. 신의 텍스트 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타인을 관찰하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나를 마주하는 차례입니다.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에서 가장 처절하게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나셨던 분들이죠. 이면우 감독님과 신현민 배우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주보다 호응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의자도 편안하고 하니 즐겁게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 분의 어떤 것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면우 감독님은 이런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드라마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킹더랜드라는 드라마 감독을 하셨고 지금은 또 경고를 기다리며라는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신현민 배우님은 2010년에 영화 반가반가를 통해 이제 스크린에 얼굴을 알리면서 공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등의 영화를 하고 저에게는 약간 영원한 겨울이가 되어버린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드라마 K,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이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으십니다. 네, 두 분 이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드라마 자체는 2021년에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불려나온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짧게 여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면우 감독입니다. 방금 천 작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고를 기다리며라는 드라마가 지난주 주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경도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채널이랑 플랫폼이랑 시간대죠. 저희 JTBC에서 토요일 10시 40분, 일요일 10시 반에 방송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너담사보다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의 어떤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현민입니다. 네, 드라마가 찍고 사실 4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행사가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소설 원작들 다룬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다음 작품 아직 여유가 있어가지고 잘 쉬고 놀고 먹고 하면서 중간중간 일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오늘 드라마 아마 다 보신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지난 드라마지만 그 드라마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원작이 있는 것과 좋은 작품은 언제든 다시 좀 부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되게 즐겨봤던 드라마에 대해서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사실 이 신의 텍스트 힘의 어떤 처음에 이제 골조를 짤 때 제가 좀 강력 추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원작과 그 드라마 작품 중에서 가장 작품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한 번쯤은 정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소설 원작을 찾아 읽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 원작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작은 정수연 작가님이 쓰신 단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2년에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소설집으로 8편 중 수록된 단편이었다가 드라마가 나오는 2021년에 너를 닮은 사람이 표제작이 되면서 다시 개정판이 나왔고요. 속해 있는 8편 모두 차분한 문체로 굉장히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는 듯 하지만 사실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고 비정상의 서스펜서를 갖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이 드라마로 봤을 때 그 어떤 서늘함과
캐릭터들이 주는 긴장감의 팽팽함들이 더 폭발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희주라는 인물 앞에 자신의 과거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오를 들춰내는 혜원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작과 드라마의 결말이 좀 다소 다르기도 하고 그 짧은 단편소설을 16부작으로 길게 이야기가 증폭되면서 되게 중간중간에 감독님이나 배우님의 상상력들을 추가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일단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소설 자체도 굉장히 묵직해요. 소설로서는 사실 사건도 뚜렷하고 그런 단편소설로서의 재미는 있지만 이게 선뜻 16부작의 드라마로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소재였던 것 같거든요. 이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 원작을 보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저희 이제 드라마 극본을 쓰신 유보라 작가님이 이 소설을 보셨고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으신 다음에 드라마 극본을 쓰신 건데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각색하는 과정에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배우님하고 계속 의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원래 단편소설 원작이 주는 짧지만 한 30페이지, 40페이지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엄청나게 강력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님께서 그 느낌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사실 우리 지금 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작에 없는 설정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나갔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드라마 다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면 남자 주인공 우재 같은 경우에 원작 소설에서는 우재가 죽고 이제 등장하지 않는 걸로 처리가 돼 있는데 저희 드라마에서는 우재가 우리 혜원이랑 희주 사이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점, 그리고 원작 소설에서는 혜원이 역시 마지막에 죽는 걸로 묘사가 돼요. 물론 소설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게 상상인지 현실인지 약간 모호하게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그거를 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드라마에서는 혜원이 끝까지 살아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아일랜드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원작 소설에서는 아일랜드 분량이 이렇게까지 보여지지 않는데 저랑 유라 작가님이 이제 의논했을 때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작품이 가지는 어떤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게 막연하게 아일랜드라고 했을 때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뭔가 안개가 자욱하고 파도가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남자라는 작품이랑 굉장히 장소적으로 어울릴 것 같다 라고 해서 너를 닮은 사람에서는 이제 아일랜드 분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점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지금 이제 또 다른 작품 보통 드라마에서 요즘은 원작 있는 작품들을 많이 기획 개발을 하는데 제가 어떤 작가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원작이 웹툰이건 소설이건 기존에 있던 다른 드라마건 원작이 있는 드라마 작품을 새로 각색을 할 때 가장 괴로운 점이 원작자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 점이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원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그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제대로 된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의 결과물이 나오려면 이제 크리에이터가 원작자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자기가 재창조해야지 그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민 씨도 작업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런 배우로서도 또 많이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연출로서는 엄청나게 그게 체감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뭔가 재창조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꼭 이 원작이 있는 작품을 할 때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작품 바이 작품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에서는 꼭 건드리지, 이 선을 넘지 말자라고 이제 정해놓고 넘어가는 지점들이 있고, 어떤 작품은 말 그대로 인물 주인공만 가져와서 저희가 리메이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작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같은 작품이더라도 어떤 작가님, 어떤 연출이 그 작품을 리메이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볼 때는 감독님께서 약간의 어떤 드라마에서 흔하게 요구하는 어떤 재미의 요소는 살짝 포기하더라도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심리를 놓지 않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어느 것보다 두 배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작을 읽고 드라마를 보려고 딱 틀었을 때 이거를 엄청나게 몰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토해내는 정말 배우가 다 이끌어야 하는 극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대본을 쓰시고 이제 배우를 캐스팅하는 관계에서 저는 사실 그 고현정 배우님과 신현민 배우님의 연기가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이런 느낌이 낼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배우님들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일화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고현정 선배님을 이제 저희가 모셨고요. 고현정 선배님을 모셨던 거는 뭐 드라마 보신 분들은 좀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속은 텅 비어있고 굉장히 결핍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캐릭터를 표현할 수 있는 연기자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고현정 선배님께서 저희 작품으로 한 4년인가 5년 만에 TV 드라마를 복귀를 하시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현정 선배님의 근황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선배님 쪽에 제안을 드리고 노심초사했죠.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랐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바로 이 작품의 희주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해서 이제 선배님이 먼저 오셨고, 그리고 나서 혜원이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캐스팅을 할 때 한 명을 하고 그 다음 턴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이제 현민 배우님이 마음에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현민 배우님이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1이 끝나고 2를 들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드라마의 무게가 보통 소위 말하는 한 배우님이 두 작품을 한 번에 두 개 같이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민 배우님한테 제안을 하냐 마냐 오히려 그 시간이 조금 걸렸었고, 저는 이제 한번 제안을 해보자, 결정은 배우님께서 하게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들었는데 너무나 현민 배우님은 더 빨리 왔어요. 한 2-3일 만에 바로 답이 왔었고 그래서 얼마나 그 조율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빨리 보셨고, 근데 이제 방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율이 이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민 배우님도 이제 첨언해 주시겠지만 저희 너남사랑 의사생활 2가 동시에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힘드셨고 쉬는 날도 없고, 근데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우님들 같은 경우는 감정을 쏟아내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으셨을 텐데 그 고현정 선배님의 대척점에 있는 혜원이라는 역할을 저는 전혀 무게추가 한쪽에 쏠리지 않을 정도로
그게 팽팽하게 이 작품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너무나 팽팽하게 잘 잡아주셔서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이었어요? 이 배우님의 무언가를 보고 놓치지 않아야겠다. 일단 그때는 현빈 배우님은 이제 실제로 뵌 적이 없었고 그냥 저 역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근데 저는 배우님께서 가지신 뭐랄까 약간 낯선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되게 물론 미인이시지만 막 뭔가 미인이시잖아요. 근데 뭔가 예쁘기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것 같이 안 보였거든요. 저 배우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배우님이라서 근데 이제 처음 만나 뵀는데 역시나 공통적인 관심사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말이 되게 잘 통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맞는 어떤 동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면서는 굉장히 서로 신뢰를 갖고 의지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뭔가 너무 지금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감독님이 말했던 그 연기의 느낌을 저는 배우님의 연기를 처음 봤을 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랑 너를 닮은 사람을 봤을 때 낯선 표정을 진짜 잘 연기하시는 배우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다분히 좀 SF적인 느낌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 이야기고 결국에 사람 이야기긴 해도 이게 어떤 이야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볼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너를 닮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이 사람의 외형이나 이런 것과 달리 내가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잘 본 적 없던 표정과 감정을 연기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너를 닮은 사람에서는 희주라는 어떤 욕망에 잠식되어 있던 캐릭터가 전혀 읽을 수 없는 상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혜원이라는 인물이. 그런 점에서 배우님의 연기가 정말 좋았고 그게 뭔가 감독님이 바쁜 스케줄 와중에 배우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배우님은 이 딱 대본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원작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대본을 처음에 한 4개 정도? 그렇죠? 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스케줄적으로 좀 무리가 있겠다 싶은데 빨리 보고 답을 드려야 되니까 대본을 봤었고 근데 대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였고 뭔가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가해자인 이야기 모두가 안쓰럽고 모두가 싫어지는 그런 이야기 근데 사실 누구도 마냥 좋은 사람 마냥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궁금했어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도 이 뒤를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다 때리기 전에 그 소설을 봤었어요. 미리 이 뒷얘기는 뭘까 하고 봤는데 저희 한 2부까지밖에 사실 내용이 안 되더라고요. 원작 자체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실패하고 이제 대본을 다시 보면서 뭔가 이런 이야기나 캐릭터를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에서 결국에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캐릭터 해석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뭔가 사실 이 혜원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누군가는 이 사람이 마냥 안쓰럽고 마냥 연민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일 수 있는 이해의 여지가 없는 사람 그냥 납득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간극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을 좋게 표현해도 싫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좋게 보이려고 바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이 사람이고, 이 사람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 아니고, 남에게 어떻게 보이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가진 뭔가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모든 캐릭터들이 그렇지만, 유난히 저에게 좀 계속 잘 살고 있길 바라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드라마들 중에서도 유독 뭐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큰 걱정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아, 걔는 뭐 잘 살겠지 알아서 이 정도는 걸 생각을 하는데 아 혜원이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이제 아무도 없고 뭐 엄마가 있긴 하지만 엄마는 또 혜원이의 딸 같은 엄마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혜원이 말고도 작품 자체에 저는 사실 찍을 때도 그렇고 볼 때도 희주도 오제도 뭐 현성도 모두에게 좀 많이 마음이 가서 그래서 이 드라마가 되게 좋게도 느껴졌고 이것 때문에 이 드라마가 좀 힘겹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마니아층이 좋아할 만한 드라마긴 하죠. 네, 저희는 근데 마니아보다 대중적인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 거긴 한데 네. 생각보다 많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 대중적으로 하면 농담이고요. 그 배우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계속 동감을 하고 이 작품을 뭐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 정확히 4년이 지나더라고요. 2021년 12월 이때인데 저한테도 그렇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이 4명의 주인공들이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굉장히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고 현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작품을 마무리하면 배우님들도 그럴 거고 연출들 그리고 작가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어떤 사실은 현실에 없는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저희는 이제 보는 건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작품이 끝나고 나면 그 작품에 엄청나게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혜원이가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이 방금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배우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게 참 반가웠고 여기 약간 뒷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모두가 이렇게 다 각자의 연민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 제목이 맞아. 사실 너를 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였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촬영 직전까지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로 저희가 뭐 대본도 사랑 네. 사실 알고 보면 4명 다 진짜 사랑을 한 게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희 드라마판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흥행성적이 제목 따라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난다. 아무도 우리 드라마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그렇다면 아예 반대로 가보자 해서 모두 다 사랑했다고 졸업성 바꿨어요. 기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로. 그래서 시청률 조금 깨끗하면 역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진짜로 요즘도.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느낌을 살리고 싶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반전시켜보자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모두 다 사랑했다고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은 오래 살아남지 못했어요. 네.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제목이 정말로 공식적으로 외부로 나가야 되는 순간 한 며칠 남기고 그럴 거면 원작 제목으로 가자. 원작 제목 너무 훌륭한데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조금 바꿔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제 너를 닮은 사람으로 갔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소설도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저 이번 신작이 아무도 오지 않은 곳에서인데 큰일 났다. 누구나 오는 곳 이런 걸로 바꿀 걸. 네, 일단 이런 뒷얘기가 너무 재미있는데 사실 저는 또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말 연기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두 배우님께서 정말
엄청난 몰입력을 일으키는 작품인데 그 상대 배우님이 고현정 배우님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엄청난 스트레스라든지 긴장감 혹은 이런 연기를 할 때 그 당시의 어떤 느낌들이 아직 기억나실까요? 너무 기억이 나고 저희가 드라마 준비하면서 사실 꽤 많이 만난 편이에요. 뭐 선배랑도 그렇고 뭐 김재영 배우나 뭐 최원영 선배랑도 그렇고 감독님이랑도 그렇고 뭐 때때로는 둘, 뭐 셋, 또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냥 뭐 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고 아니면 대본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대본이 가진 어떤 이야기 자체가 사랑 이야기도 상처 이야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각자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좀 가까워지고 마음이 좀 열리고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촬영을 들어갈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상태랄까? 뭐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거나 극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입을 하고 거기서 굉장히 큰 에너지가 보여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지금 순간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장면들을 할 때 저희가 또 씬들이 워낙 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찍다가 기운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하다가 좀 힘들어서 이럴 때가 있으면 제가 막 홍삼을 막 먹으면서 막 부스팅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했었는데 감독님이 어느 날 그걸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힘이 없으면 홍삼을 먹고 힘을 내서 한다. 그래서 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홍삼 혹시 있냐고 홍삼 좀 먹고 뭐 이러는데 한 번은 홍삼 없었어요. 제가 차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아 차가 멀리인데 그럼 플라시보로 반 개만 먹었다고 생각하고 해줄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쥐어짜는 거예요. 저도 쥐어짜서만 하고 막 그렇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고 현정 선배도 겨울 촬영이었어요. 맞아요. 네. 1월부터 그때 촬영해가지고 진짜 혹독하게 추울 때 촬영했었고 현정 선배도 워낙 그 순간 몰입 같은 게 좋은 편이고 평소에는 사실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런 스타일이라 저희끼리 되게 현장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막 서로 놀리고 막 내 남편한테 오지 마 언니가 내 남편한테 오지 말라고 서로 그런 얘기 하면서 하다가 이제 슛 들어가면 막 하고 또 끝나면은 또 막 떠들고 놀고 많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도 뭔가 워낙 감정이 깊은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마음에 많이 남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제가 후반에 재영 씨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 상황이 아닌데 제가 몇 번 울었어요. 그러니까 서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그런 게 그 캐릭터 때문에. 너무 잘 지냈는데 그냥 배우 당황하고 또 눈물 닦고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오히려 그런 게 스트레스나 부담이 아니라 좀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같이 하는 배우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그럼 배우님은 뭔가 현장에 굉장히 즐겁게 나오셨고 감독님을 듣던 와중에 약간 허공을 잠시 의지하시던데 이제 감독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질문에 이 극이 유난히 배우들의 감정을 극한으로 몰고 가야 하는 작품이었고 촬영 기간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됐었죠. 네. 네. 그리고 겨울 촬영이었고 네. 이런 어떤 그 현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 온도차는 또 어떻게 하셨었나요? 근데 배우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작품이 미니 시리즈 연출로는 제가 첫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드라마 업계에서 얘기하는 입봉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 배우님들이 보시거나 뭐 채널에서 보시기에 당연히 소위 말하는 초짜 성장인 거죠. 초보 운전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제가 이 작품을 연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찍고 뭐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우리 희주, 혜원이, 현성, 우재 이렇게 4명 주인공의 얘기인데 더 좁히면 희주랑 혜원이의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에 끝까지 가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에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제가 선택한 방법은 현장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떤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현빈 배우님도 그렇고 그럴 레벨도 아니고 그래서 현장 나가기 전에 현빈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하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고 우리 배우, 현빈 배우도 그렇고 재영 씨도 그렇고 원영 배우님하고도 엄청 많은 시간을 보내서 뭐랄까 약간은 모두가 전투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전투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신 우리 배우님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정말 전투만 할 수 있게 다 나머지 지점들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하자. 불편함 없이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서 그건 이제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어떤 스태프들 그리고 핵심 스태프들이 제 뜻을 잘 이해를 해줘서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실시 돌아갈 때는 정말 팽팽한데 딱 커트를 하면 정말 초등학생들처럼 이렇게 막 유치하게 재밌게 막 장난도 많이 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내내 긴장감을 갖는다고 해서 그 작품이 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그런 비하인드를 보면은 어떤 캐릭터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촬영하는 내내 뭐 대화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러진 않았던 거네요. 이 드라마 현장에서는. 저희는 거의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완전 반대였던 것 같아요. 현민 씨가 너무나 선배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재영 배우도 그렇고 너무나 중간에서 약간 모두가 다 잘 지내는 가장 약간 허브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또 그런 지점에서 도움도 좀 많이 받았었죠. 오히려 좀 사이가 좋아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촬영 후반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서로 사실 좀 안 친하면 그 마음 상할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때리고 뭐라 하고 밀치고 이런 게 하도 많아서 현정 선배도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너무 이 생각만 하고 찍으면 다들 너무 병 걸릴 것 같다고. 이 감정과 이 사건들이 너무 사람을 힘겹게 하는데 근데 뭔가 그 순간 하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뭔가 하고 있고 이건 그래도 우리의 뭐 다른 일이 있고 뭐 이런 걸 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뭐 동료들이 있다는 게 되게 큰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이제 기존의 드라마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차분한 게 유지가 되면서 긴장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게 된 계기도 그 이면옥 감독님에 대한 어떤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그 시기였어갖고 이 감독님께서 어떤 작품을 찍으시는 걸까라는 이제 궁금증도 함께 있었고 경상도에서 이제 드라마를 이제 같이 보게 됐었는데 근데 그쯤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감독님의 취향이구나. 이 어떤 잔잔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있고 인물들의 심리를 의중을 파악할 수 없는 긴장감을 원래 좀 좋아하시는 편이죠? 네. 그런 지점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고 있는데 슬프고 슬픈데 웃음이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멜랑콜릭한 뭐 그런 느낌의 어떤 감정의 지향점을 가진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드라마에서 쉽지 않지 않나요? 너무 어렵죠. 왜냐면 지금 요즘 드라마 뭐 많이 보시겠지만 요즘 드라마관에서 이제 점점 더 조금 더 쉬워야 되고 그러니까 더 편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단선적이어야 되는 그래야지 어떤 유의미해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OTT가 아닌 채널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더 그런 경향들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제 취향만은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때에 따라서는 제 취향이랑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세상이 원하는 작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을 계속 한 작품 한 작품 할 때마다 그 절충해 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지점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 세상이 원했던 작품이 혹시 킹더랜드였을까요? 킹더랜드 그쵸. 킹더랜드 세상이 원했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본의 어떤 별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현민 배우님도 잘 아시지만 준호 배우님도 그렇고 유나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세 시선은 이 작품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생각을 한 지점들이 있었고 그 지점에 끝까지 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었던 작품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큰 반응을 받아서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너를 닮은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감독님 하신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장르가 전혀 다른 드라마를 하신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장르든 그 장르의 목적성을 확실히 가지고 가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 작품이 뭐 갑자기 호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막 치정이나 멜로가 된다 하더라도 감독님이라면은 그 장르가 갖고 있는 특색을 놓지 않고 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오히려 더 코어를 보여준 느낌으로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 배우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캐릭터에 어쨌거나 너를 닮은 사람을 촬영할 때에도 두 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연기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는 촬영하고 있는 캐릭터에 몰입을 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혹은 다른 캐릭터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배우님이 하는 루틴이나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냥 점점 그냥 그 찍는 순간에 더 집중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에너지를 다 쓰려고 하고 이게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지쳐서 그 순간에 뭔가 그만큼을 해내지 못했던 경우들도 있었고 오히려 예전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순간에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뭐 이 캐릭터가 아니고도 저는 작품을 만나서 어떤 캐릭터랑 제가 먼저 친해지고 싶고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싶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되게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떤 음악을 들을까? 뭘 좋아할까? 카페에 가면 어떤 음료를 시킬까? 뭐 이런 생각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캐릭터한테 어울리는 향을 찾아서 그 향수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쓰는데 그게 저한테 사실 향기라는 건 저한테 어떤 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지금 그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어떤 의식일 수도 있고 약간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혜원이와 현재의 혜원이일 때도 다른 향을 썼어요. 완전히 다른 향을 썼고 그게 저한테 외적인 모습들과 함께 달라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과 함께 좀 연기를 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4년 만에 그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감독님이 아까 맡으시더니 순간 막 이렇게 아니 향이 생각보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기억을 빨리 그쪽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향이라는 게. 근데 얘기 안 했어도 알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현민 배우가 딱 왔을 때 이제 이 정도 거리는 향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4년 전에 맡았던 그때 그 느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트라우마는 아닌 거죠? 아니요, 즐거운 기억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 향이. 그래서 저도 4년 만에 향수를 막 찾아가지고 뿌려봤는데 되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집에서 약간 그래 이런 거였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도 앞으로 소설을 하나 쓸 때 하나의 향을 좀 고집할까라는 생각을 아까 향수 얘기하실 때 잠깐 해봤어요. 좀 좋은 시절을 복귀하는 네. 느낌으로. 괜찮으시죠? 그러면 작품에 대한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 토크예요. 오늘 테마 토크가 변화하는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두 분께 공동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일단 이 극 중의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 때문에 치열하고 부딪히면서 변화합니다. 두 분도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욕망이 큰 사람이었나 하고 내 안에 낯선 나를 발견했던 적이 있으셨는지 먼저 감독님께서 한번 있으시다면 대답 부탁드립니다. 낯선 나를 항상 발견하죠. 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방송국 놈이잖아요. 네. 방송국 더 좁히면 드라마판, 한국의 드라마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드라마 신에서 이제 저도 10몇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필드가 굉장히 욕망의 집합체인 느낌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작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고 매번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번 정말 작업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 쉽지만은 않은 게 어떤 육체적으로 고단함, 물리적인 어려움, 그거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영역에서. 근데 이제 저희 영역에서 제가 느끼기에 제 개인적으로 힘든 지점들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너무나 이렇게 다 집합되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저를 혹은 연출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경도라는 작품이 방송하고 있는데 이게 세 번째 작품이라서 적다면 적고 저도 그래도 이제 조금씩 작품을 하는 연출자 입장에서 제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런 욕망 덩어리인 필드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내 불쑥불쑥 튀어나온 어떤 욕망들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 실현해봐야지 그거보다 그냥 나다움을 계속 지켜야 된다? 그게 요즘 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연출자로서 나다움을 지키는 거는 제일 큰 거는 작품을 선택할 때 이제 나다운 작품을 선택하는 것들, 작품을 선택한 다음에는 나답게 연출을 하는 것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해주시는 돈으로 무시 못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에 상응한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1번이긴 한데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서 어떤 지점들을 아직은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방향성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하나하나 작품을 쌓아가 봐야지, 그런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돈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에게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가끔은 이게 내 작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연출을 하고 내가 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의 욕망을 대리로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내 작품을 만드는 게 맞나? 그냥 누군가가 보고 싶은 거를 결국 그 자본에 의해서 내가 뭔가 선택을 달리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자주 오실 것 같은데, 그럴 때도 감독님은 감독님의 감을 조금 더 믿으시는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고 앞으로도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하겠지만 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돈을 결국에는 지금 드라마편에서는 채널이거나 아니면 어떤 제작사 이런 분들이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한국 드라마에서는 연출자들은 자기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상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작가님처럼 아예 무에서 어떤 스크립을 만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시는 거랑 그거를 텍스트를 또 영상으로 변환하는 입장이 더 조금 가깝거든요. 한국 드라마의 연출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현타의 순간들이 꽤 오는데 그때마다 결국에는 감을 믿지 않으면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감독님도 아예 무에서 유가 되는 작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너무 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고 능력이 되는 한 계속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배우님도 일을 하면서 내 안의 욕망, 낯선 나를 발견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외작품 만나면서도 뭐 하지 못했던 생각 아니면 뭐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 뭐 이런 걸 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제일 큰 욕망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사실 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 좀 박한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가 있어요. 이게 내가 나한테 좀 너무 박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냥 기대가 너무 큰 걸까? 나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제일 큰 욕망인 것 같아요. 뭔가 이걸 계속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욕망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동력으로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욕망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삶 하나를 사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온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되게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근데 그게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감독님들도 작가님들도 굉장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스태프들도 그렇고 근데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언가 삶에 있어서 뭐 좋게 표현하자면 더 큰 의지나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또 단순히 표현하자면 더 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뭔가 창작을 해내고 다른 삶을 살아내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한 사람의 삶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왜 배우라는 직업, 뭐 작가님처럼 글을 쓰는 직업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계속 다른 삶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또 이해시켜야 하고 이런 직업인데 왜 다들 이 수월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을까? 뭐 그렇게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바깥에서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건 다 자기 안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삶에 대한 뭐 호기심이나 열망이 많은 사람들 또 욕망이 많은 사람들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작가나 뭔가 타인의 삶을 빌려와서 나를 표현하는 직업들은 대체로 오지랖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뭔가를 봤을 때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본성 같은 건가 봐요. 저는 가끔 그렇게 깊이 어떤 작품을 썼다가 빠져나올 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가끔은 제가 그 작품을 쓰면서 저를 잃을 때가 있거든요. 혹은 나 스스로가 너무 잘 살고 있으면서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삶을 너무 쉽게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품 하나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도 하는데 혹시 배우님도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배역의 감정이 인간 신현빈의 일상을 흔들 때가 있으셨을까요? 이건 네네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사람이 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표정도 근육이어서 표정을 그렇게 하면 감정도 따라간다고. 정말 많이 웃고 밝은 역할을 할 때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에너지가 올라가고, 좀 우울하고 슬픈 역할을 할 때는 좀 에너지도 떨어지고, 정말 쉽게 울 수 있고, 어떤 일에든 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어쨌거나 저는 또 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고, 촬영을 하다 보면 어쨌거나 살아가는 시간의 한 70% 이상을 일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그런 순간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처럼 나다운 게 뭘까? 나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난 어떻게 나를 찾아야 될까? 나를 잃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 일이 제가 배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아이러니이자 이게 또 이 일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누구보다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슛이 들어가고 컷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보다 자기를 버려야 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모순되는 얘기인데 그게 좋으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도 뭐 친구들끼리 다들 뭐 변태도 아니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배우들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결국에 캐릭터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라는 게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좀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진짜 김재용 배우랑 촬영할 때도 정말 저는 울면 안 돼요. 제가 더 독하게 못된 말을 해야 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거의 그냥 참아도 줄줄줄줄 울고 있으니까 재용 씨도 너무 당황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평소에 그러는데도 그 캐릭터로 자꾸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는 그 어떤 감정이 쌓여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좀 끝내려고 하는, 현장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히려 거기에 좀 많이 초청을 했던 것 같고. 뭔가 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뭔가 배우도 그렇고 뭐 많은 직업들이 요새는 또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소설을 이제 발표를 하는 입장에서 가끔은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음 소설이 안 되면 어떡하지? 다음 책이 누군가에게 읽히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호기심이 없다면, 내가 쓰는 글에. 그래서 가끔은 항상 삶의 삐안을 생각해 두거든요. 작가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뭐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커피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혹은 이제 이렇게 감독님과 연이 닿았으면은 저 아무 일이나 시켜주세요 하고 이제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약간 이런 삐안을 항상 생각하는데, 창작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어떤 연기로서 창작을 하든 작품으로서 창작을 하든 그 순간에 어떤 욕망과 열정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나를 떠날 수도 있겠다는 불안을 늘 품고 사는데, 이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잃지 않는 법인 것 같거든요. 혹시 오늘 두 분이 이 자리를 통해서 뭔가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 혼란이 이제 비단 모든 삶의 혼란이겠죠. 요즘에는 굉장히 나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가짜 욕망도 많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두 분의 원동력이나 중심축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결국에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흔들리고 불안하고, 근데 제가 또 누군가가 불안해할 때 해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는 조언이 결국에는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얘기고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고,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뭔가 어떤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잘 된다고 네가 더 나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된다고 네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네 일이고 넌 너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특히나 배우라는 직업이 뭔가
내 자신으로 평가받는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내 작업물인데 그게 그냥 나 자체인 것 같이 많이 혼돈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도 되게 사실 많이 받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걸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내 삶의 일부고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생각을 할 때 결국에 그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맞다고 할 수 있는 건 주변에 내 곁에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주는 어떤 애정과 확신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잘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사실 왜 안 하겠어? 매 작품 정말 뭐 나올 때마다 생각을 해서 얼마 전에 어떤 친구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 그냥 촬영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냥 이 결과라는 순간을 점프를 하고 싶다. 그냥 나중에 알고 그냥 잘 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하고 점프하고 싶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는데 그럴 때 서로 그런 일들을 제일 많이 하게 되고 저한테도 제일 결국에는 좀 저를 지키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 내가 뭐 이 일 말고도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다른 걸로도 충분히 뭐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의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정말 네, 혹시 감독님보다 현빈배우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좀 들었었어요. 저한테도 이런 조언을 해줘가지고 전 조금 먼저 들었었고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일을 뭐 작가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 작품 정말 극단까지 가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이라는 게 뭐 다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와, 이 작품 잘 안 되면 소위 말해서 망하면 다시 또 내가 작품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정말 괴롭거든요. 그 지점들이.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어릴 때는 첫 작품을 하고 너를 닮은 사람을 하고 킹덤랜드를 하고 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전 작품을 할 때는 제가 아직 경험이 그냥 없어서 그런가? 작품의 이제 수가 더 쌓이고 소위 말하는 다작을 많이 하신 선배님들은 행복할 거야. 이거에 굳은 살이 배겨있을 거야 라고 상상을 많이 했는데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알만한 어떤 유명한 저보다 선배 연출자분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어떤 작가님들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밖에서 봤을 때 다 가진 것 같아도 자기 작품이 새로 나올 때면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정말 죽고 싶어 해요, 다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질문에 제가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게 지금 이제 제 새 작품이 나와서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제가 딱 그 시기거든요. 지난주부터 정말 죽겠어요. 근데 아까 현빈 배우가 말씀하신 거랑 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동력은 사람인 것 같고 물론 작품이 남죠. 작품이 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에서 우리 혜원이가 살고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제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한 차원의 세계를 더 쭉 살아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한 것 같거든요. 너를 닮은 사람은 혜연이가 어딘가 있을 거고 어딘가에 뭐 캔더랜드에 원이랑 사랑이가 있을 거고 뭐 그게 저한테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 더 1차원적으로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연출이다 보니까 배우님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저랑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는다는 어떤 작업이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혼자서 절대 할 수 없고 몇 명이서도 할 수 없어요. 요즘은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떤 씬을 찍게 되면 평균 한 최소 5, 60명에서 뭐 많으면 90명, 100명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찍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함께 했던 나중에 보면은 어떤 씬을 봤을 때 그 씬의 감정도 남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씬을 찍을 때
그게 카메라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고 나한테 저한테 연출자한테 어떤 도움을 제 스태프들이 줬고 그게 저를 견디게 하는 어떤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민 배우님이랑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굉장히 큰 든든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잘 돼도 나고 못 돼도 나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작품이나 어떤 하나에 짧게 준비해서도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매 순간 평가를 받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무엇 하나도 나를 완전히 100% 설명해주는 것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가들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찾았던 방법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래서 출간하고 나면은 모른 척 하거든요. 책의 어떤 순위 이런 거를 그걸 모른 척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출판사에서 작가님 그래도 반응이 게 좋아요라고 하면 이제 그때야 좀 마음이 근데 아무리 모른 척해도 알게 되잖아요. 실눈 뜨고 잘 봐요. 살짝 찾아보고 매대 광화문 교보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막 이달의 베스트셀러에 있나 없나 이렇게 지나가듯이 흰자로 보시는구나. 슬쩍 보는데 요즘에는 그냥 나는 쓰는 사람이다. 소설이 내가 아니다. 그냥 소설은 소설이 나온 순간부터 얘는 지 갈 길을 갈고 나는 이 소설을 배출한 다음에도 그냥 꾸준히 쓰는 사람인 것처럼 배우님도 그냥 이 한 작품이 끝나도 그냥 계속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감독님도 이제 계속 연출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두 분께서 이 자리를 위해서 그 너를 닮은 사람 VOD? 정확히는 OST 앨범. 네, 앨범을 4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인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셔서 단체 톡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요. 그분 중에 이제 4분의 질문을 선정을 해서 답변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변화하는 나라는 질문 때문에 오늘 어떤 내가 되고 싶어서 혹은 어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 두 분 감독님과 배우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톡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궁금해서 일단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 향수 이름 좀 알려주세요. 현기증이 나요. 저도요. 일단 한국에 아니, 질문하신 분은 맞지 못하셨을 텐데 이걸 궁금해하시네. 뿌려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 가방에 있는데 이 향수는 홍보하는 것 같아요. 바이레도라는 브랜드의 믹스드 이모션이라는 향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사실 혜원이의 향기를 찾기 위해서 저도 되게 오래 고생을 했었는데 이 향기를 뭔가 딱 맞는 순간 이거다 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었고 약간 무슨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마른 나무 냄새 같은 되게 건조하고 쓸쓸한 좀 그런 냄새 거기에 약간의 과일향 저는 과일 약간 같은 겨울 냄새라고 느꼈어요. 뭐 가을 겨울 약간 좀 건조하고 서늘하고 네. 근데 그게 상쾌하지만은 않은 그렇죠. 겨울인데 상쾌하지 않은 뭔가 이상한? 약간 찝찝하게 그래서 뭔가 나무 향이 좀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그런 향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혜원이가 나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저는 사실 그 포스터를 봤을 때 굉장히 빨간색과 초록색이 대비되잖아요. 저희 크리스마스 스타일 근데 그거를 딱 봤을 때 느꼈던 게 그 희주라는 인물 제 이름 희주라는 인물은 그 빨간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을 상징해 보였고 혜원이는 진짜 차분해 보였거든요. 근데 나무라는 것 자체가 생명력이 있으면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쓸쓸하고 차분하고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포스트에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건데 시작은 저희 이제 대본에 혜원이에 대한 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면제 녹색 코트를 입고 다닌다가 그 한 문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현민 배우님께서는 녹색 코트를 낡은 녹색 코트를 만드는데 이제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고 초반에 제가 배우님들한테 이제 부탁드렸던 거는 두 분의 어떤 대립된 상황을 좀 이미지적으로 미장센 안에서 좀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혜원이는 녹색으로 이제 대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녹색이랑 가장 반대되는 색이 뭘까? 라고 해서 이제 현정 선배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현정 선배님께서 그렇다면 당신께서 주요 씬에서 레드 계열의 옷을 입으시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찍었고 촬영을 한 거가 꽤나 만족스러워서 아마 포스터에서도 그 컨셉을 차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우님한테 질문인데요. 혜원이라는 인물이 복수에 집착하는 모습은 자칫하면 시청자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느낄 수도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혜원의 과거와 현재 모습이 나오면서 그가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과 이해가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혜원의 복수심을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두 분 다 어떤 연출적 장치를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배우님께서는 혜원의 감정과 변화를 표현할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꼭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혜원이만 뭔가 피해자처럼 느껴지고 이럴 텐데 사실 혜원이도 참 나쁜 짓 많이 해요. 못할 짓 많이 해요. 자기의 상처를 이유로.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 상처는 너무 크고 남한테 내가 주는 상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상처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인물들이 사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국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래야만 하는지를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누군가는 분명히 그럼에도 그러지 말지 그래도 알겠는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거고 누군가는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만해 그냥 왜 저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그 생각이 나요. 누가 얘 옆에서 정말 등짝을 한번 세게 때려주면서 너 그만해 할 만큼 했어. 그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됐을까? 사실 혜원이는 그래줄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2사람을 다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선택들이 이해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을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고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 좀 몰입해서 많이 하려고 했었고 특히나 현정 선배랑 부딪히는 장면들이 있어서 워낙 선배도 그걸 빠르게 캐치하시고 감정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걸 빨리 보시니까 서로 막 힘내지 말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찍자 막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서로 지금 이 정도면 되겠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빨리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좀 오히려 감정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찍을 수 있을까 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현민 배우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는 현민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나 물론 일부러 불친절하고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소위 보통 일반적인 드라마에서 하는 어떤 이제 장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혜원이가 갑자기 쓱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여러 가지
기법으로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슬로우를 건다든지 뭐 발부터 살짝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더 기대감을 해서 전형적인 어떤 이제 드라마turgi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들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는 배우님하고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냥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냥 툭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반응들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 2부가 나오고 나서 저 녹색, 저는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혜연이가 녹색 괴물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 녹색 괴물은 어디서 나오는지 중요치 않다. 저희가 어떤 촬영을 할 때 항상 배우님들하고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동선에 대한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에 쓰는데 그렇다면 이 배우님이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넣을 수도 있고 이문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중요치 않다.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중요하다. 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머지 것들을 무시한다기보다 그런 지점들이 혜원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저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올해 느꼈던 배우님과 감독님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올해 뭐가 있었을까? 올해 연말을 두고 참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이거. 네. 이거 직원분들 만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올해 느낌 변화 성장 무엇이 있었는지 이거 되게 도움되겠다. 올해 느낌 변화 성장 뭐가 있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한테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사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는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촬영이 아주 많지는 않았고 조금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는 시간 동안 사실 운동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 있었어요. 근육이 늘었나요? 그쵸. 근육도 늘고 이제 뭐 아픈 데가 줄고 네네. 이런 변화 성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올해 뭔가 좀 마음적으로 좀 변화 성장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가을 겨울 막 이러면서 올 들면서 막 되게 막 생각이 복잡했던 때가 있었고 뭐 혼자 막 여행도 가고 막 걸어 다니고 감독님 한창 촬영하느라 바쁘실 때 막 제가 여행 다니면서 사진 저희 어딘가 제주도 가셨잖아요. 제주도 가셔서 막 사진을 막 폭탄을 막 이렇게 던지고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이러면서 어디 가냐 궁금해 하시길래 또 혼자 갔으니까 약속 올릴 겸 저는 밤새도록 촬영하고 있는데 근데 좀 그러면서 어떤 뭐라고 딱 표현하긴 어렵지만 제가 저다운 걸 더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뭔가 저를 좀 더 챙기고 돌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챙기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나름의 성장과 변화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올해 작품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작품이 촬영을 3월부터 10월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이라면 어쨌든 작품 한 작품을 끝내고 나면 너무 달라진 저를 보니까 그게 성장을 했건 안 했건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 작품 시작하기 전이랑 지금은 또 제가 달라진 게 느껴져서 그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는 성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게 달라졌다는 거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좀 달라졌구나가 느껴진다는 게 올해의 가장 큰 성장. 그리고 성취라면 한 작품을 사고 없이 이렇게 무대에 올렸다. 이게 저한테는 큰 성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두 분께서 답해주셨던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4년 전에 본인이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를 지금 다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뻐서 오셨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저도 오늘 진짜 너무 설렜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정말 마지막으로 어울리는 질문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변화들을 꿈꾸고 계신지.
연말에 딱 맞는 지금. 네. 일단 방금 차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 관객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랑 뭐 현배 배우님 그리고 뭐 고현정 선배님도 그렇고 재영 배우님, 최은영 형님 그리고 유보라 작가님 모두가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닮은 사람이라는 드라마가 소위 말해서 시청률이나 뭐 어떤 숫자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높았던 드라마가 아니에요. 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그래도 어디 가서 이제 어떤 작품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하면 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깊게 남은 작품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끼리는 서로 연락을 하면서 오늘 이런 분들 만났다, 이런 분들 만났다 하면서 3번을 보셨다는 분을 네. 만났어요. 왜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서로는 저희끼리는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고 매년 뭐 자주 만나면서 이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기회가 저는 생긴 것도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질문을 보내주시고 이런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이 앞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또 사실 저희 스태프들도 와 있어요. 저기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도 와 있었는데 다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내년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내년에도 작품을 하게 돼서 네, 그 작품 하느라고 1년이 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했나요 지금? 아니 아직 네,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하면서 또 다른 성장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년의 소망입니다. 이번에는 욕망이 출중한 선택이었나요? 정말 날카로운 와 진짜. 맞아요. 네. 욕망과 두 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의 욕망이 들어간 욕망을 다루는 드라마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쵸? 뭐 하민 씨는 아시니까. 네. 저는 내년에는 조금 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또 흘러가서 이게 한 텀을 조금 여유 있게 보내니까 이게 뭐 미뤄졌던 것들도 갑작스럽게 들어온 것들 뭐 이렇게 있어서 아마 뭐 내년에 근데 촬영을 해도 아마 그게 뭐 내년에 공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 공개되는 뭐 작품도 있고 후년에도 계속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4년 만에 이렇게 이 드라마 행사를 하게 됐다는 것도 저도 참 지금까지도 신기하고 이렇게 오늘 사실 평일이고 평일 저녁 치고는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 사실 많이들 오실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계절에 저희가 딱 정말 방송 끝난 지 4년 딱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절에 정말 다시 한번 이 드라마를 함께 즐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저희랑 준비한 행사, 오늘의 행사는 정말 저희 욕망의 행사였고요. 사실 4년 전의 작품을 다시 얘기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너무 오래된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피곤할 수도 있는데 두 분께서 너무 흔쾌하게 출연을 결정해 주셔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너를 닮은 사람을 보면서 좋은 원작가 그리고 그 좋은 원작을 잘 표현한 연출가, 배우가 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역주행의 시대가 아닙니까? 좋은 작품은 다시금 많은 사람들한테 보일 것이라 믿으면서 오늘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그 텍스트 1에서는 그 청개의 파랑을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청개의 파랑 뮤지컬과 연극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찾아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 질문 네 분께서는 네. 여기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나가면서 드시는 저희는 퇴장해보겠습니다. 퇴근길 때 쓰세요? 퇴근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